안녕하세요. 개구먼 정경미입니다. 오늘도 두 변호사님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기루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주표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요. 우리가 그 일상생활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면 본인도 모르게 후유증이나 후유장애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과연 어떤 방식으로 내 장애를 판단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알아두면 쏠쏠한 교통상식, 정확한 후유장애의 의미와 장애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게 같은 말 같은데 사실은 네. 우리는 네. 후유증이나 후유장애 이게 다른가 봐요. 그러니까 후유장애라는 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신체나 또는 정신적으로 뭔가 장애가 계속 남아있는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큰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면 네. 피해자가 스스로 내가 뭔가 신체 기능의 일부에 어떤 정상적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뭐 그런 부분이 있다던가 아니면 그전에는 없었던 그러니까 뭐 많이들 얘기하는 게 이제 외상후 스트레스 뭐 장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그전에는 내가 없었던 뭔가 성격의 변화 뭐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런 걸 이제 후유장애라고 할 수가 있고요. 교통사고로. 네. 뭐 신체 일부가 상실되거나 아니면은 그것들이 또 한시적일 수도 있고 또 영구적으로 그런 장애가 남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러니까 교통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없었던 내 신체적인 기능의 어떤 문제라던가 아니면 정신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후유장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후유증과 후유장애는 같은 말이죠, 그럼? 후유증은 그냥 어떤 증상을 얘기하는 거죠. 장애는 네. 이제 그렇죠. 그게 이제 한시적이든 영구적이든 어떤 그 신체나 정신적인 상태에 남아있는 어떤 뭐랄까 그 오작동이죠. 오작동. 네네. 네, 그런 것들을 이제 후유장애라고 표현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후유장애가 발생했을 때 당연히 보상금을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 피해자가 후유장애를 판정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진단을 일단 받아야 되고요. 당연히 의사분께 그 후유장애 진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발급받은 진단서로 이제 보험사에 후유장애에 대한 어떤 그런 보험금까지도 청구를 할 수가 있는데, 그래도 이게 좀 의사로부터 장애 판정을 받는 데까지 좀 시간이 소요가 될 수가 있어요. 뭐 6개월 내지는 뭐 한 1년 정도 시간이 소요되니까 그런 기간도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등급이 14개로 나뉘어진다고 대본에 있거든요. 저는 모르니까 네. 등급에 따라 그럼 보험사로부터 받는 보험금도 달라지겠네요. 좀 중대. 나 잘했어요? 잘했네. 그러면 좀 보험금이 커진다거나. 네. 경미하게. 그러니까 보험사에서 정해놓은 약관에 보면 네. 상해 등급을 14등급으로 나눠놓고 상해 있어요. 등급? 네, 상해 등급을. 그래서 아주 경미한 14등급부터 이제 거의 뭐 이제 뭐 식물인간 혼자서 거동을 할 수 없는 그런 1등급 뭐 이런 아이고. 장애까지 포함을 해서 등급으로 분류를 해놓고 거기에 따라서 책정되는 그런 손해배상 금액 이런 것들도 좀 달리 정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이제 법원에서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 쓰는 장애 등급 표가 네. 맥브라이드 장애 등급 표가 있어요. 맥브라이드. 맥브라이드요. 네. 조금 있어 보이게 좀 불러주시면 맥브라이드. 맥브라이드. 예예, 맥브라이드. 예. McBride. 그럴 수 있어요. 예. 맥브라이드 잘 굴릴 수 있습니다. 맥브라이드. 예. 그 맥브라이드 장애 등급표가 가장 이제 널리 보편적으로 쓰이고 있는 법원에서 인정되는 장애 등급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장애 등급표에 따라서 그 감정을 하는 의사가 네. 이 부분은 어떤 피해자에게 남은 장애는 맥브라이드 평가표상 어떤 항목에 해당이 돼서 뭐 장애율을 얼마로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뭐 이제 많이 여러 그 의료 단체나 이런 학회나 이런 데서 이런 장애 등급을 평가하는 기준들을 좀 나름대로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한의학회에서는 후유장애 등급표를 또 별도로 이렇게 마련을 해서 이제 우리가 나눈 등급이 더 네. 구체적인 타당성이 있다. 뭐 이렇게 움직이고는 있는데 아직까지 법원에서는 이제 맥브라이드 장애 등급표에 따라서 장애 등급을 평가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없는 아주 특수한 장애나 뭐 아주 이런 디테일하게, 부분들이, 네. 그런 것들은 이제 다른 이제 뭐 학회에서 발표한 그런 등급표가 있다면 그런 것들을 참조해서 결정을 하는 방식으로 지금 실무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예. 제가 40평생을 살면서 맥브라이드 이거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근데 이걸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분명히 나중에 뭐 사고나 이런 일이 있을 때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거 모르시는 분들에 대해서 좀 네. 기준표? 장애 등급표?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그렇게 실은 아실 필요까지 있는 그래. 그런 이름은 아니에요. 이것도 그러면 한 귀로 듣고 그러니까 미국에 계셨던 미국 사람이죠. 맥브라이드라는 사람이 어떤 그 신체의 각 부위의 어떤 장애에 따른 그 장애율을 좀 이렇게 분석적으로 이제 그 설정해 놓은 표인데요. 뭐 예를 들어서 두 팔의 절단이 있을 때는 맥브라이드는 75에서 88% 정도의 어떤 그 장애율을 인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한의학회의 기준으로는 만약에 실명 사건, 실명을 한 사건이라면은 92에서 96% 정도의 어떤 그런 장애율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절대적인 그런, 물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법원에서, 지금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맥브라이드 표를 신뢰하고 어느 정도 이제 좀 인용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은 결국 이것은 의사의 객관적인 어떤 그 장애율에 대한 판단에 대한 근거가 되는 것이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있다 정도로만 생각해 놓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건 이제 자세한 건 저희들이 할 몫이니까. 난 몰라도 되죠? 남겨두세요. 네, 이런 거 할 때마다 어렵다니까. 일단 그 피해 보상금이 달려있는 문제라면 우리가 조금 더 그래도 진지하게 그쵸.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노동 능력 상실률, 이게 그러면은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러면 이 노동 능력 상실률, 얘 큰 영향을 미치는 의사의 소견서가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이제 법원의 판사는 이제 그 장애율이나 노동능력 상실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의사가 판단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거의 전적으로 전문가인 의사의 판단을 존중을 해요. 네. 그래서 말하자면 법률적인 그 결론을 내리는데 의학적인 지식을 빌리는 거죠. 그래서 전문 그 의사가 판단한 내용을 거의 그대로 수용하는 편이고요. 어떤 경우에는 나는 정말 너무 뭐 아무것도 일을 할 수가 없는데 노동능력 상실률이 얼마 인정 안 해주는 뭐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실제로 이제 소송을 하다 보면 그 법원의 감정 신청을 통해서 법원이 지정한 감정 의사한테 신체 감정을 받도록 돼 있어요. 정해준 의사한테? 네, 법원이 정해주죠. 왜냐하면 당사자들끼리 막 이렇게 친분이 있어. 정해 갖고 오면 그러면 이제 객관적으로 평가를 받지 않았다라는 의심을 받을 수 그렇겠네요.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립적인 법원이 여기서 받으세요라고 했을 때 그때 그런 병원에 가서 이제 감정을 받게 되는데 중요한 건 그 감정을 받을 때 충분히 이 상황에 대한 설명, 내가 여태까지 어떻게 어떤 증상이 있었고 또 이 교통사고 어떻게 당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불편한 부분이 어디다라는 것을 충분히 설명을 해줘야 감정하는 의사가 적절한 노동능력 상실률을 평가할 수 있거든요. 근데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트레이닝이 잘 된 그런 이제 그 감정을 할 때 의사한테 충분히 의견을 어필할 수 있는 트레이닝이 잘 된 직원을 보내요. 감정을 할 때. 보험사에서? 네. 근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냥 자기 혼자 가서는 의학적인 지식도 없고 뭘 설명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감정을 받을 때 내가 사정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해서 의사한테 인정받지 못하는 충분한 노동능력 상실률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떨리잖아 가면. 그래서 감정을 받을 때 꼭 그 피해자 쪽에서도 충분히 숙련된 그런 내 상황에 대해서 의사한테 어필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중요해요. 이거 진짜 중요하겠네요. 아무것도 모르고 가가지고 그런 거 같아요. 그런 거 같아요. 이러면은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알아보시고. 모든 자료를 좀 준비를 해 가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나를 대변해 줄 수 있는 사람과 함께 그렇게 가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초기 진단을 받고 또 초기 치료를 받았던 그런 1차 의료기관이라든지 다른 의료기관들의 어떤 그 의무 기록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면은 뭐 영상 기록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 것도 모두 충분히 준비를 하고 딱 분석해서 그리고 신체 감정에 대비하는 것이 이 어떤 교통사고에 있어서의 자신의 손해를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후유장애 보험금도 소멸시효가 있다고. 네. 잘했나요? 네, 보험금 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네. 예, 그 보험금은 청구 채권이 소멸시효가 3년이에요. 3년인데 사고 발생일로부터 원칙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인데 후유장애는 좀 특이한 게 네. 나중에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나중에 괜찮은 줄 알았는데. 뭐 어릴 때 사고가 나면 제가 이렇게 다뤘던 사건 중에는 고관절을 다쳤는데 성장판이 다친 거예요. 성장판이. 그렇겠네, 예. 어머. 그러면 성장을 다 할 때까지 몰라요. 예, 이게 후유 장애가 있는지 후유 장애가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를 인지를 못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그 후유 장애가 발생했다라는 걸 안 날로부터 3년. 예, 그때부터 이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후유장애를 안 날부터. 그렇죠. 예, 예. 알기가 어렵죠. 저 말씀하셨으니까 또 말씀드리면, 제가 진행했던 사례 중에서도 측두엽 그러니까 두부 손상의 문제였는데, 두부 손상이 어떻게 돼? 죄송해요. 머리 손상. 머리 부분. 예. 그 두부 하얀 두부 말고요. 나를 지금 바보로 하는 거야! 예. 진짜 사람 뭘로 보고. 네, 두부 손상. 그 머리에 그 측두엽 부분에 어떤 그 뇌의 어떤 구조 자체 연화 현상이 와가지고 성격이 조금씩 변경 뭐 악화됐다라고 바뀌는 해야 돼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어렸을 때 교통사고였고, 실은 부모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냥 내 아이가 조금 반항적이거나 혹은 뭐 어른들의 말에 잘 안 따르는 그런 아이 정도로 치부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사안이에요. 뭐 사춘기나 뭐 이런 걸로 알고 있죠.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이게 정확한 어떤 정밀 진단을 받게 되면은 어떤 그런 측두엽 부분의 손상 자체가 이런 정신건강학적 손해를 불러왔다라는 것이 그때 알게 되면, 그때 알게 된 후로 3년의 어떤 소멸시효 내에 그런 어떤 후유 장애에 대한 그 보험금을 청구를 해야 된다는 말인 거죠. 네,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오늘은요, 교통사고 발생 후 장애가 남아있을 때 보험금을 어떻게 청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요,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알아두면 쏠쏠한 교통상식, 다음 이 시간에는 더욱더 알찬 정보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인사.